여기 두 차트가 있어요. 둘 다 이동평균선 배열도 비슷하고 지난 편에서 배운 RSI, 다이버전스도 똑같이 떴습니다. 여러분이 봤어도 둘 다 여기다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는 2달 만에 80% 넘게 터졌고 다른 하나는 몇 달째 그 자리에서 횡보만 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봤는데 왜 결과가 정반대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근거가 하나뿐이었느냐, 아니면 여러 개가 한 자리에 겹쳤느냐, 서로 다른 근거가 한 점에 모이는 자리, 이걸 컴플루언스라고 해요. 오늘은 여기에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두 가지를 더해서 모든 근거가 한 점에 겹치는 자리를 찾는 법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주가가 터진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1편에서 차트의 뼈대를, 2편에서 진입 신호를 다뤘죠. 오늘 3편은 그걸 전부 겹쳐서 확률을 끌어올리는 마지막 편입니다. 차트 3부 컴플루언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부터.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해요.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이에요. 가운데 선은 20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최근 20일 평균 가격이고요. 위아래 선은 그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뜨린 선이에요. 표준 편차는 요즘 가격이 얼마나 출렁이느냐를 잰 값이라 많이 출렁이면 밴드가 벌어지고 잠잠하면 좁아집니다. 통계적으로 가격의 약 95%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밴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아니라 이 정도 변동은 정상이라는 변동성 봉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친 게 있어요. 첫째, 밴드가 확 좁아지는 스퀴즈. 밴드가 바짝 붙었다는 건 변동성이 극도로 응축됐다는 뜻이에요. 스프링을 꽉 누른 상태죠. 눌린 스프링은 결국 튀어요. 그래서 스퀴즈 뒤엔 큰 움직임이 나옵니다. 단, 중요한 게 밴드는 방향을 안 알려줍니다. 크게 움직인다는 것만 알려줄 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2편에서 배운 거래량 실린 돌파로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볼게요. 퀄컴 차트예요. 이 구간 밴드가 이렇게 바짝 붙었죠. 밴드 폭이 6%까지 줄어든 극단적인 스퀴즈였어요. 그리고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서 20일 만에 최대 80% 가까이 분출했습니다. 둘째, 밴드 워킹. 주가가 상단 밴드에 딱 붙어서 밴드를 타고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초보는 이걸 보고 밴드 위까지 왔으니 너무 비싸다 팔자 하는데 그럼 초반에 털립니다. 강한 상승은 원래 상단 밴드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밴드 워킹 중엔 비싸다가 아니라 추세가 세다로 읽고 계속 상단 밴드를 찍는 동안은 들고 갑니다. 그럼 언제 파느냐? 주가가 더 이상 상단 밴드에 못 닿고 가운데 선, 그러니까 20일 이평선 아래로 종가를 마감할 때 그때가 힘이 빠졌다는 신호예요. 밴드에 닿았다고 파는 게 아니라 못 닿기 시작할 때 파는 겁니다. 셋째, 평균 회귀. 이게 방금 밴드 워킹이랑 정반대라 제일 헷갈려요. 밴드에 닿으면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쉽죠. 핵심은 지금이 추세장이냐 횡보장이냐를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밴드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 벌어져 있으면 추세장, 밴드가 옆으로 눕고 주가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이면 주가가 상단 밴드에 닿는 건 과하게 올라간 거라 다시 가운데 평균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상단 밴드는 일부 익절하거나 되돌림을 노릴 자리, 하단 밴드는 다시 튀어오르니 눌린 매수를 노릴 자리예요. 반대로 추세장이면 그게 바로 밴드 워킹이라 상단 밴드에 닿아도 파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상단 밴드에 닿았다도 횡보장에선 팔 자리, 추세장에선 들고 갈 자리로 정반대입니다. 밴드 위치만 보고 기계적으로 팔면 안 되는 이유예요. 2편에서 거래량 실린 돌파에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돌파를 쫓다 보면 너무 높은 데서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르던 게 잠깐 눌릴 때 어디까지 내려올지, 어디서 다시 사면 될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알려주는 게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래요.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잠깐 눌릴 때 그 오른 폭의 일정 비율만큼 되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비율이 0.382, 0.5, 그리고 가장 중요한 0.618이에요. 이게 황금비인데 저점과 고점의 선을 그으면 이 레벨들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이 눌림이 멈추고 다시 오를 후보 지지 자리가 돼요. 특히 0.618이 제일 잘 지켜집니다. 그럼 인텔 차트에서 실제로 봐볼게요. 여기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 구간이 있죠? 저점에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고점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럼 되돌림 레벨이 자동으로 그려지는데 눌림이 내려오다가 0.618짜리 20.5달러 부근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했어요. 실제 저점이 20.1달러였으니 거의 정확히 맞았죠. 그리고 거기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자리를 미리 알았으면 돌파를 쫓아 높이 사는 대신 눌림에서 편하게 담았겠죠. 왜 0.618이 먹히냐? 두 가지예요. 하나, 전 세계 트레이더가 똑같이 이 선을 봐요. 다들 여기 오면 사자 하고 주문을 걸어두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매수가 몰려서 지지가 됩니다. 자기 실현이죠. 둘, 건강한 상승은 원래 절반 조금 넘게 되돌리고 다시 가요. 너무 얕게 눌리거나 618을 훅 깨고 내려가면 그건 오히려 상승이 약하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피보나치는 예언이 아니라 후보 가격이에요. 618 오면 무조건 반등이 아니라 노려볼 후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혼자 쓰면 안 되고 다른 근거와 겹칠 때 강해집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같은 다이버전스인데 왜 하나는 터지고 하나는 횡보했을까? 왼쪽은 오라클, 오른쪽은 어도비예요. 둘 다 RSI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여기까진 똑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오라클은 그 한 자리에 강세 다이버전스, 3번이나 받친 지지, 좁혀오던 삼각수렴, 거래량이 평소에 2배 넘게 실린 돌파,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되찾은 것까지 서로 다른 근거가 5개나 한 점에 겹쳤어요. 그래서 2달 만에 84% 분출했죠. 반면 어도비는요, 다이버전스는 똑같이 떴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돌파했다는 날 거래량이 평소랑 똑같았고요. 안 실렸어요. 주가는 여전히 60일 이평선 한참 아래, 그러니까 하락 추세 안에 있었어요. 근거가 겹치지 않은 거예요. 다이버전스 하나만 믿고 들어갔으면 몇 달을 물려 있었겠죠. 이게 컨플루언스예요. 근거 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하나, 지지 하나,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독립적인 근거가 한 자리에 여러 개 겹치면 그게 우연일 확률은 확 낮아집니다.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전에선 이렇게 세면 돼요. 진입 자리를 찍기 전에 근거가 몇 개 겹치는지 세는 거예요. 추세가 받쳐주나, 지지 자리인가, 다이버전스가 있나, 거래량이 실렸나, 볼린저 스퀴즈나 밴드 위치는 피보나치 618 같은 자리인가, 하나만 있으면 넘기고 서너 개가 한 점에 겹칠 때만 들어간다. 그럼 어도비 같은 자리는 자동으로 걸러지고 오라클 같은 자리만 남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선 어떤 자리가 근거가 겹치고 있을까요? 지금 차트에서도 이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대보면 됩니다. 근거가 서너 개 겹치는 자리가 보이면 노려볼만 하고 하나 둘 뿐이면 아직 아닌 거예요. 정리할게요. 1편에서 차트의 뼈대, 2편과 추세선과 지지저항을 받고 2편에서 진입신호, RSI와 다이버전스와 거래량 돌파를 받고 오늘 3편에서 볼린저와 피보나치를 더해서 그 모든 근거가 한 자리에 겹치는 곳을 찾는 법을 봤어요. 도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도구가 같은 자리를 가리킬 때만 움직이는 것, 그게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차트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어떤 근거도 100%는 없어요. 겹쳐도 틀릴 수 있고요. 그래서 늘 손절자리를 정해두고 최종 선택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편으로 차트의 기본기는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